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셜벤처 길라잡이 안정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소셜벤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팔로 개척을 해야 할지, 팀 빌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금은 또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셜벤처를 통해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등을 나누며 소셜벤처 창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죠. 도현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판매를 한다는 것이 결국 고객과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하고 만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접점을 형성하는 것이 팔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그 상품을 사고 싶어 하고 또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상품이 필요하다, 그 상품을 갖고 싶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땐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다는 것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팔로의 접점, 실질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직접 고객을 바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이라는 유통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고객에 따라 B2B, B2C, B2G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직접 우리의 고객들이 다른 기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부품을 납품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의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들어서 그 생수를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에게 판매하는 B2B와 유사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프로토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들.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런 특성들이 약간씩 다른 B2B, B2C, B2G. 이게 사회적 기업에게도 모두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팔로에 대한 구분은요.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사용하는 온라인 구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오프라인 구매는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는 상점들,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상품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팔로나 유통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유통망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처럼 초기 스타트업들은 그런 유통망들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온라인 유통이 점점 증가하면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유통에는 처음에 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를 맺는 데 조금 허들이 낮은 편이죠.
유통망은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거나 아니거나 일반 기업인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전략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포지셔닝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사례에서 잘 학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이엔이라는 소셜벤처가 국내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고형 연료, 그러니까 숯이나 펠릿 이런 연료들을 만드는 회사죠. 또 비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연료나 비료를 만들면 탄소가 저감이 됩니다. 탄소 저감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B2C, 이마트에서 잘 가보시면은 캠핑하는 지역에 숯을 판매하는 데 보시면 커피숯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포이엔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엔은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캠핑용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B2C, 이마트라는 유통망을 타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B2B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에서 커피숯을 팔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그 커피숯을 자기네들도 자신들의 브랜드로 팔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이엔은 OEM을 의뢰합니다. OEM이란 브랜드는 그 의뢰한 고객의 브랜드로 가지만 실질적인 커피숯을 생산하는 것은 포이엔이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사회적 기업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OEM 방식의 B2B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커피숯을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 중에는 제철소는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위 탄소 배출 조직은 포항제철입니다. 그 포항제철 같은 곳들이 또 현대제철 이런 곳들이 포이엔의 커피 펠릿을 사용해서 본인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거나 혹은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 같은 회사에서도 이런 커피숯들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커피 찌꺼기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동서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롯데 이런 음료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커피 찌꺼기를 많이 발생하니까 포이엔과의 거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B2G도 있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발전소들이 있죠. 그 발전소들도 커피 찌꺼기를 만든 펠릿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 효과를 본인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감세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포이엔은 실제로 탄소 배출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커피 찌꺼기 연료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인증을 받은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포이엔은 B2C부터 B2B, B2G까지 다양한 유통망과 판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이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년이 지났고 또 다양한 방식들의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만들어진 초기 기업들은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큰 규모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와줬던 한 기업에 올리브영이 전국에 대해서 유통을 하고 싶다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올리브영의 그 매장들은 수천 개가 되고요. 거기서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만 개의 제품들을 최소한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만 개의 제품 우리가 정말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이 유통망에 깔려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아직 그 유통망들이 우리 제품들을 검증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판매가 충분히 되어서 이것들은 우리가 크게 유통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수수료 문제인데요. 초기 기업들은 현금이 빨리빨리 돌아줘야 되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대형 유통망일수록 잘 팔리는 영역일수록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홈쇼핑이나 올리브영 같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유통망들은 때로는 45%, 50%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 기업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에 초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통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판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기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품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펀딩을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데와는 달리 자세하게 우리들의 스토리를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품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여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처음 유통망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소셜 벤처들의 상품이 초기에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런칭하면서 테스트를 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플리마켓입니다. 플리마켓이란 특정 영역에서 장터를 여는 것인데요. 그 장터는 고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고객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나 엑스포 같은 데서 열리는 플리마켓들은 대규모의 고객들이 동원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경험해 보시면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오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또 온라인의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G마켓, 11번가 이런 영역들을 이해합니다. 이곳들은 별다른 심사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만 한다면 거기에 있는 어떤 자격 요건들만 잘 입력하고 취득만 한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오픈마켓에서 부여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네이버 스토어팜인데요. 이 스토어팜을 사용하게 되면 네이버에 많은 고객들이 검색할 때 우리 상품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한 수수료도 전체적인 오픈마켓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2.5%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장점이 있죠. 또 진흥원과 많은 대기업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흥원 36.5도샵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업 용품만 모아놓은 사회적 기업 제품들만 모아놓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 중에는 현대백화점, GS 홈쇼핑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이 유통망에다가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을 하나씩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셜 벤더라고 불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소셜 벤더는 사회적 기업 용품들, 제품들, 상품들만 취급하고 있는 벤더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벤더들보다는 유통망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제품들을 납입하고 또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수출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동구밭. 이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을 통해서 천연비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천연비누들은 작년에 5개 국가에 수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기업들이 노려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유통망들을 알아봤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유통망보다는 이런 유통망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레멘트라고 하는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엘레멘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밭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 브랜드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 엘레멘트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알베르토라고 하는 방송인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베르토와 피부과 전문의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발달장애인이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도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 엘레멘트는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재단인데요. 이 재단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해피빈을 통해서 한 3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데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외에도 엘레멘트가 사용한 해피빈뿐만 아니라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엘레멘트는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엘레멘트는 자체몰,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몰이라 함은 스스로 구축한 웹사이트에서 스토어 기능을 집어넣어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진짜 수수료가
결제 수수료 외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천연비누 검색을 하면 저희가 어떤 순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또 대부분의 스토어와 관련된 기능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그리고 상품을 특히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셜벤처가 있다면 저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항상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또 엘레멘트는 SK텔레콤이 SK텔레콤 멤버십들에게만 대중에게 할인 판매를 해주는 T데이에 참여하기도 하였고요. 또 DDP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런 T데이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브랜드들과의 연결을 통한 대중들에게 판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촉진 작업이 되겠죠. 또 B2B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얏트 호텔이 본인들과 관련된 VIP들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엘레멘트 세트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연세 세브란스가 그 안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VIP들에게 이 제품들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엘레멘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제품은 선물용에 적합하구나. 그 안에 디자인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지만 더군다나 그 안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선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런 판로들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패키징도 바꾸어야 되고요. 프로모션도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판로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런데 이 엘레멘트 사례에 보시면 어떤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냐면요. 판로라는 것은 제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받아내는 판로의 제품 판매하는 조직들이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잡고요. 거기에 적합한 패키징과 판매 스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것들을 팔아달라고 해서 그게 판매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우리의 제품과 상황들을, 조건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오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을 때 품질과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로하스 인증,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죠. 그 인증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과 품질과 디자인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서 로하스 인증만 다른 겁니다. 이랬을 때 당연히 로하스를 구매하겠죠. 그런데 가격을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1%, 5%, 10% 어디까지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까지 고객들은 로하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영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영국에 있는 고객들은 로하스 인증에 대해서 25%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 경우에 25%의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조금 다른 종류의 테스트이기는 합니다만 유사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약 18%에서 19%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국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한 3차례에 거쳐서 한국에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실험의 설계가 다른데요. 명동이나 코엑스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쿠키를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랜덤으로 잡히는 손님마다 빨간색 불이 저희의 단말기에 들어오면 그냥 판매를 하고요.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조건을 붙이면서 판매를 합니다. 대신 그 판매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당신이 이 쿠키를 사셔야 되는데 어떤 금액을 지불해도 좋습니다 라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요. 어떤 분은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불과 파란불의 차이에 이 파란불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요. 이 쿠키를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사회적 가치인 거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의 차이가 났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것을 다시 나이와 성별로 쪼개보면은 꽤 많은 부류에서 이것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그래도 한 15%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영역은요, 40, 50대 여성들입니다.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가장 여기에 대해서 지불 용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대상은 제가 속해 있는 30, 40대 남성입니다. 30대 남성은 이 쿠키의 그 수익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맞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아쉬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구매를 할 때 그것들이 추가적인 가치로 인식되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은 안 살 것을 사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한 번 산 것을 반복해서 구매하도록 만들 만한 정도의 가치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자회 같은 곳에서 한 개에 뭐 10,000원 정도 하는 어떤 제품들을 사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이 실제로 충분한 품질들을 보유하지 못했을 때 저희는 한 번 쓰고 다시는 그것들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디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가 있더라도 본래의 품질과 본래 갖고 있는 가격의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혹은 그것을 완전히 맞추기 어렵겠다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들을 제대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은 환경의 친환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피부에도 더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사회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 이런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오히려 품질에 의심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 40대의 어떤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회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무엇일까? 여기에 저희는 선의라고 대답합니다. 선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행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태클하고 있는 어떤 특정 사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 집단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와 관련된 실험은 그 쿠키가 어떤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훨씬 더 크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수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제공하냐, 이 일들의 품질들을 완수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것들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TV에도 나오고 온라인에 나오지만 특정 비영리들이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의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슬픔들을 자아내는 일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빈곤 포르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방식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꽤 괜찮은 상품이 심지어는 사회적 가치도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힙하고
좋은 상품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적인 전략이고 전술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레블이라고 하는 글로벌에 아주 유명한 음료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베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트래피킹, 그러니까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동을 시키거나 매춘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서 만든 Not for Sale,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NGO에서부터 출발한 단체입니다. 데이비드 베스톤이 그 NGO의 활동들을 반복하면서 페루에 이르게 됩니다. 그 페루 지역에서 보게 된 건 뭐냐면 아이들 납치해서 매춘과 노동을 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수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된 경우들을 탈출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출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 안에 억류당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들이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가더라도 배척당하고 또 그 안에서 소외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스톤이라는 이 기업가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그들이 살고 있던 아마존 유역에 나는 여러 가지 이 과일들 그리고 식물들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과 식물들을 따는 일들을 그 가족들이 고용할 수 있는 유통망에서만 수매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지역에 있는 벤더들에게 니네가 만약에 이 페루에서 납치당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한 규모의 이 물품들을 사겠다, 과일들을 사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게 레블이라고 하는 이 음료 회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블입니다. 코카콜라가 이 성장하는 회사를 M&A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이 회사를 사서 정말 기존에 있는 미션들을 지킬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는 회사가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세션에서는 전혀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자리에서는 무조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상품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분리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데이비드 베스톤에 의하면 상품은 상품 스스로의 사랑할 이유를 찾은 고객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적인 능력,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 있는 고객들이 한쪽에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를 보고 이 제품을 내가 소비해 봐야겠다, 이 제품을 내가 한번 느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신규 고객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어떤 고객들은 상품을 먼저 알았든 사회적 가치를 먼저 알았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두 개의 종류의 가치를 같이 알게 되면서 팬층이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제품 자체도 좋은데 사회적 가치도 엄청 커.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의 팬이 될 거야. 그리고 주변에 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제품 먹어봐. 이 안에는 단순히 좋은 소재들만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페루에 있는 납치당한 아이들을 구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돼. 한번 먹어봐 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이럴이야말로, 그리고 이 팬들이야말로 사회적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자원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과 좀 대비됩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이게 충분히 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들, 좋은 일들 하기 때문에 판매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로 개척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판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의 문제가 없이, 우리 제품들에는 어떤
하자가 없이 판매되지 않는 이유를 판로에서 찾는 건 아닐까요? 소셜 벤처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이 충분히 괜찮다면 레블처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제품도 부각되고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의 팬들을 만들어내고 저변들을 구축하는 가치로 새롭게 생각하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